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세계 질서 유지에 필수적인 국가로 공식 재평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한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전면 수정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외교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의 배경에는 러시아와 북한도 몰래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해 행국의 놀라운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미국 워싱턴 DC 국제안보전략연구소의 수석 분석가 에드워드 하파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에드워드 하파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제안보전략연구소의 수석 분석가입니다. 차가운 겨울 아침 연구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워싱턴 모뉴먼트가 흐릿하게 보입니다. 하루도 빠지며시 세계 각국의 정세와 힘의 균형을 분석하는 게 제 일상이죠. 제 책상 위에는 수십 개국의 데이터가 담긴 보고서들이 쌓여 있습니다. 저는 항상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감정보다는 숫자와 데이터가 세상을 더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하파, 러시아, 북한 협력 보고서는 어디까지 진행됐지? 옆자리에서 앨런 맥인타이어가 물어봅니다. 지금 마무리 중이에요. 곧 제출할 거예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분석도 포함시켜야 할 텐데, 앨런이 말하자 저는 잠시 고개를 들어 바라봤습니다. 한국요? 특별히 분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번 사안에서 한국은 그저 주변국일 뿐이잖아요. 앨런은 피식 웃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냥 형식적으로 넣어두자고. 저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며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단순한 제조업 국가에 불과했거든요.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물론 잘 만들긴 합니다. 하지만 세계 질서를 좌우하는 핵심 국가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국, 없어도 세계는 잘 굴러간다. 이것이 당시 제 결론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단 몇 줄만 적었어요. 한국은 지역 내 제조업 강국이나 러시아, 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꼭 필요한 정도만 언급했을 뿐이죠. 저는 그날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불빛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 단순한 제조국가라고 평가절한 그 작은 나라가 사실은 세계의 미래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건 다음 날 아침부터였습니다. 소장님이 갑자기 전체 회의를 소집했거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군대를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무실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희는 즉시 상황 분석에 들어갔고 각자 맡은 지역과 국가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죠. 제 담당은 러시아, 북한,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당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죠. 그리고 그 무지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 모른 채 저는 그저 데이터에 많은 의존해 세상을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은 번개처럼 연구소를 강탈했습니다. 모든 화면에서 키 이후 상공의 검은 연기와 폭발음이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하퍼, 지금 당장 회의실로 소장님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즉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고위 관계자들이 긴박한 표정으로 모여 있었어요. 러시아군이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국경을 넘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요. 소장님이 빠르게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저는 메모를 하며 이 충격적인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방 안에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어요. 하퍼, 방금 국방부에서 극비 정보가 들어왔네. 자네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했어. 소장님이 저에게 봉인된 파일을 건넸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파일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러시아 군부가
비밀리에 북한과 접촉해 무기 거래를 진행 중이라는 정보였습니다. 이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저에게는 한국의 반응을 분석해야 해 왜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지 국무부 관계자의 말에 저는 즉시 한국 관련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분석 도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실제 행동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직접 지원을 피하는 듯 했지만 미국과의 비공개 채널을 통해 첨단 군수 기술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전 단순한 중립이 아니야. 저는 중얼거리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워싱턴 내부에서는 한국의 태도에 대한 비판이 들 끌고 있었어요. 특히 앨런은 강경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은 위기 때 항상 이랬어. 결국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거지. 회의 중에 앨런이 말하자 여러 동료들이 동조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위치, 북한과의 복잡한 관계, 러시아와의 경제 교류 모든 것을 고려하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워싱턴 내러시아 정보방이 한국 관련 자료에 접근하려 시도했다는 정보였어요. 하퍼, 자네가 직접 한국 정보기관과 접촉해야겠어. 소장님의 지시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해. 무언가 큰 그림이 있어 보여. 저는 즉시 한국정보기관 연락책을 만났어요. 왜 한국이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피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물었더니 한국 요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노리고 있어요. 무슨 뜻이죠? 러시아와 북한이 한국의 핵심 기술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제공하면 북한이 즉시 도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줄타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지정학적 압박 속에서 최선의 전략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저를 미행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제 책상에는 정체불명의 메모가 놓여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을 조사하는 건 위험한 일이다. 러시아어로 쓰인 메모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정보 분석이 아닌 훨씬 더 위험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에 대한 저의 이해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군사협력 조약을 전격 발표했다는 소식에 연구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퍼 즉시 조약문 전문을 분석해 소장님의 지시에 저는 밤새 조약 내용을 파헤쳤어요. 표면적으로는 일반적인 협력 조약처럼 보였지만 곳곳에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것 좀 봐주세요. 저는 동료를 불러 특이한 문구를 가리켰어요. 포괄적 군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범위가 전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 대응이라는 문구도 정확한 기준이 없었고요. 더 면밀히 살피던 중 저는 조약문 사이에 숨겨진 특이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시장 단어들만 모으니 또 다른 메시지가 드러났어요. 이건 암호 같은데요. 밤새 해독 작업을 진행한 결과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한국의 핵심 기술을 탈취하기 위한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조선 기술과 우주 발사체 기술이 주요 타겟이었습니다. 소장님 긴급히 보고드리게 있습니다. 저는 새벽녘에 소장님을 불러 발견한 내용을 전달했어요. 소장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퍼, 이 정보는 극도로 기밀이야. 당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만 그날 오후 저는 또 다른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모스크바 크렘린 궁지하 작전실에서 극비 회의가 열렸다는 내용이었어요. 회의 녹취록을 읽는 순간 저는 경악했습니다. 러시아 국가안보위원장이 한 말 때문이었어요. 북극 항로도 경제 재건도 한국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외무장관도 이어 발언했습니다. 한국을 놓치면 러시아는 강대국 지위를 잃게 됩니다. 절대 허용해선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북한과의 협력은 한국 기술에 접근하기 위한 우회로일 뿐입니다. 저는 이 정보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러시아와 한국의 경제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증거가 이 정보를 뒷받침했어요. 러시아는 북극 항로 개발과 경제 현대화를 위해 한국의 기술이 절실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쇠일빙선 건조 기술과 극지운항 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러시아에게 필수적인 파트너였어요. 이 사실을 정리하던 중 갑자기 사무실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제 뒤로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그 정보를 어디서 얻었지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책상 아래로 몸을 숨기고 비상벨을 눌렀어요. 경비원들이 달려올 때까지 침입자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 컴퓨터는 해킹 시도의 흔적이 있었어요. 누군가 당신을 노리고 있어요. 보안팀장이 말했습니다. 크렘링 비밀 회의 정보를 입수한 것이 알려진 모양이에요. 소장님은 즉시 저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퍼, 이 정보는 너무 중요해. 자네회가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야겠어.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지만 저는 동의했어요. 이제 제게는 두 가지 임무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기술력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러시아, 북한의 실제 의도를 파악하는 것. 출발 전날 밤 소장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하퍼 조심해. 잔회가 알게 된 정보는 러시아와 북한에게는 결코 알려져서는 안 될 것들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왜 그들에게 그토록 중요한지 직접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항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북한이 갑자기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긴급 뉴스가 공항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당연히 혼란과 공포가 일어날 거라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한국인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쪽입니다. 하퍼 씨, 김주영 외교부 직원이 차분하게 저를 맞이했어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걱정 안 하세요. 제가 물었더니 김주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는 일상이에요. 지금도 우리 군과 정보기관이 완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의 위기관리 능력에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첫 목적지는 부산 조선소였습니다. 하지만 KTX로 이동하는 도중 김주영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요. 부산에 도착하자 저희를 태운 차는 바로 해군기지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제가 물었더니 김주영이 대답했어요. 오늘 세계 최대의 쇠빙 연구선에 첫 시운전이 있습니다. 하퍼 씨를 위해 특별히 승선 허가를 받았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거대한 쇠빙선 앞에 서게 되었어요. 이 배는 영하 50도에서도 샌메르 두께의 얼음을 깨며 운항할 수 있습니다. 조선소 책임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오늘 시운전에 직접 참여하시겠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어요. 쇠빙선의 거대한 엔진이 가동되는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선장이 저에게 특별히 좋다 체험을 허락했어요. 이런 기회는 외국인에게 거의 주어지지 않습니다. 선장이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조타기를 잡는 순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손끝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선장은 이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러시아가 이 기술을 얻기 위해 수년간 접근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핵심 기술은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크렘린 비밀회의 내용이 떠올랐어요. 시운전을 마치고 배에서 내리는데 한 낯선 남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퍼 씨, 잠시 대화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경계심을 느꼈지만 대화에 응했어요.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에 대해 뭘 알고 계신지요? 남성이 물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 사람이 러시아 정보원임을 직감했어요. 특별히 아는 것 없습니다. 제가 짧게 대답하자 남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신다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주영이 재빨리 다가와 대화를 중단시켰어요. 경계를 강화해 주세요. 김주영이 보안 요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저녁에는 예정에 없던 일정이 추가되었어요. 김주영의 가족 집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오늘은 제 어머니 생신입니다.
외국인 손님을 모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따뜻한 가족의 정이 넘쳤습니다. 김주영의 어머니는 저를 위해 직접 불고기와 갈비를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나라가 어떤가요? 김주영의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놀랍습니다. 기술력도 대단하지만 이렇게 가족 간의 정이 깊은 것도 인상적이에요. 제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인의 삶과 같이 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은 서울 북부 우주센터로 향했어요. 누리호 발사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비상 상황이 발생했어요. 발사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구원이 긴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놀랍게도 불과 30분 만에 문제를 해결하고 발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합니다. 책임 연구원이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드디어 발사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5에서 펌시 1의 엄청난 불꽃과 함께 누리호가 하늘로 솟아올랐어요. 그 순간 전율이 제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가 필요로 하는 나라구나.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생각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에 대한 제 모든 선입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오는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한국의 기술력과 국민성은 이전의 모든 분석 자료를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사무실로 들어선자마자 앨런이 비꼬는 듯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때? 한국 관광 잘했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관광이 아니라 현장 조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앨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뭘 그렇게 대단한 걸 발견했다고? 한국이 없으면 러시아의 북극 전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요. 제 말에 앨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증거는 모스크바 크렘린, 비밀회의 녹취록과 직접 목격한 한국의 기술력이에요. 앨런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경고하듯 말했어요. 하퍼 조심해. 그런 주장은 너의 경력에 해롭다고. 저는 개의치 않고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을 담았어요. 북한 미사일 발사에도 동요하지 않는 위기 대응력, 세계 최고의 쇴빙선 기술, 우주 발사체 기술, 그리고 러시아 정보원의 접근 시도까지 보고서가 거의 완성될 무렵 소장님이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하퍼, 자네 보고서에 대한 소문이 벌써 돌고 있네. 앨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예상했던 일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 자네 컴퓨터가 해킹 시도를 받았다네. 소장님의 말에 저는 경악했습니다. 즉시 보안팀이 투입되어 조사에 들어갔어요. 해킹 시도는 러시아에서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안팀장이 보고했습니다. 목표는 한국 관련 자료와 크렘린 회의의 정보인 것 같아요. 저는 그제서야 제가 다루는 정보의 가치를 실감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이토록 필사적으로 한국 기술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날 오후 한국국제전략부 박서윤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하퍼, 귀국 후 안전하신가요? 박서윤이 물었어요. 해킹 시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했더니 박서윤은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하퍼 씨가 너무 많은 것을 보셨으니까요. 무슨 뜻이죠?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의 교차로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우주기술, 러시아와 북한이 필사적으로 원하는 것들이죠. 박서윤은 화면을 통해 한 폴더를 공유했어요. 이건 한국이 비밀리에 개발 중인 핵심 기술 목록입니다. 국가 안보에 집결된 내용이라 공개된 적 없어요. 파일을 열어보니 믿기 힘든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세대 인공지능, 기반 국방 시스템, 양자, 암호화, 통신, 초음속, 무인기 기술, 이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기술인가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이미 상당 부분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개하지 않을 뿐이죠. 박서윤의 말에 저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왜 이런 정보를 저에게 공개하시는 겁니까? 미국이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야 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박서윤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평화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세계 평화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우고 있어요. 화상회의가 끝난 직후 앨런이 제 사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하퍼, 내 보고서 초안을 봤어. 당장 수정해야 해. 앨런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과대평가는 우리 연구소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거야. 과대평가가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러시아와 북한이 한국 기술에 접근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앨런은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어요.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어디 있어? 저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크랜닝 비밀 외의 녹취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앨런은 문서를 훑어보더니 창백해졌어요. 이게 진짜라면 진짜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는 러시아에서 이 정보를 해킹하려 했어요. 앨런은 말 없이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저는 결정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알릴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관점을 유지할 것인가?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세계는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야 한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어요. 한국 없이는 세계도 없다. 러시아도 없다. 한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 보고서가 가져올 파장을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알려져야 했어요.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평화와 기술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검토한 후 소장님에게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보고서 제출 마감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며 최종 검토를 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띄어져 있었어요. 러시아, 북한 군사협력과 동아시아 정세 분석. 처음 구상했던 내용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관한 부분이요. 예전에는 단 몇 줄로 끝났던 한국 분석이 이제는 보고서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결론 부분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한국 없이는 세계도 없다. 러시아도 없다. 한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과연 이대로 제출해도 될까 고민했습니다. 이건 제 분석 방향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었으니까요. 특히 앨런은 이 보고서를 강하게 반대할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본 현실 수집한 데이터 그리고 제 직업적 양심이 저에게 말했어요. 진실을 전하라 결심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최종 저장하고 소장님께 이메일로 보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쉬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사무실은 소란스러웠어요. 하퍼, 제정신이요. 앨런이 제 사무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이 보고서 갑자기 한국을 세계 중심인 것처럼 포장하다니 앨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포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직접 보고 확인한 내용이에요. 제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소장님과 상층부가 이걸 믿을 거라고 생각해.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에 대해 어떤 분석을 해왔는데 앨런이 소리쳤어요.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분석이 틀렸다면 바로 잡아야죠.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앨런은 한참을 저를 노려보더니 사무실을 나갔어요. 얼마 후 소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하퍼, 이 보고서가 정말 자네 생각인가? 소장님이 물었어요. 네, 확신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나라입니다. 기술력, 외교적 위치, 미래산업 잠재력 모든 면에서요. 소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앞에서 이 내용을 발표할 수 있겠나? 저는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좋아. 내일 발표회가 있네. 준비하게 소장님이 말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앨런과 마주쳤습니다. 축하해 하퍼, 발표자로 선정됐다며 앨런의 목소리에는 비꼼이 가득했어요. 고마워요.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난 내가 틀렸다고 생각해. 한국 같은 나라가 세계 질서에 그렇게 중요할 리 없어.
앨런이 말했습니다. 내일 증명하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발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표가 될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 느낀 것들, 그리고 분석한 모든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력이 어떻게 세계의 미래를 좌우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한국과 함께 해야 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자 했어요. 준비를 마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발표회 당일 제가 쓰면 두근거렸습니다. 워싱턴의 한 회의장에는 국무부, 국방부 관계자들과 상원 의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가 발표할 차례가 왔습니다. 단상에 올라와 청중들을 바라보니 앨런이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러시아, 북한 군사협력과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분석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역할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슬롱이 이미 일었습니다. 저는 최근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의 기술력, 산업 현황, 외교적 위치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누리호 우주 발사체, 세계 최대 세빙선 건조 능력,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의 세계적 우회 등을 하나하나 증거와 함께 제시했어요. 러시아 국가안보위원장이 북극 항로도, 경제 재건도 한국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제가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미국도 한국 없이는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수 없어요. 청중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한국을 지키는 것은 세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저는 한강 야경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제가 본 한국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덮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나라, 세계가 필요로 하는 나라. 발표가 끝나고 숙연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상원 의원이 일어나 질문했어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박서윤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평화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한국은 전쟁의 확대보다 종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그들은 인도적 지원과 경제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러시아와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기적 판단이 아닌 장기적 평화 전략이죠. 국방부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득력 있는 분석입니다. 우리의 동아시아 전략을 재검토해야겠군요.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고 많은 참석자들이 저에게 다가와 추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어요. 미국의 전략적 기조가 변화하기 시작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이제 작은 동맹국이 아닌 세계가 필요로 하는 핵심 국가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장을 나섰는데 앨런이 다가왔어요. 괜찮은 발표였어. 앨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냉소가 묻어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누그러진 느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언젠가 당신도 한국에 가보면 좋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소장님이 저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어요. 훌륭해 네하퍼, 자네 분석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제가 단순한 보고서를 넘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리는 데 귀여했다는 사실이 저를 뿌듯하게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기념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는 버비지 발표 후 몇 주까지 났습니다. 워싱턴 DC의 포토맥 강변은 봄 기운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연구소 옥상에서 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작은 불꽃놀이가 터지고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한국 출장 때 받은 기념품을 꺼내 들었습니다. 누리호 모형이었어요. 작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 모형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하퍼, 여기서 모하의 뒤에서 소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소장님이 제 옆에 와서 함께 강을 바라봤어요. 자네 보고서가 큰 변화를 가져왔어. 국무부에서 한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소장님이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말해보게 왜 그렇게 확신을 가졌던 건가? 한국에 대해서 소장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누리호 발사 현장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 느꼈어요. 이 작은 나라가 세계를 바꾼다는 것을요. 소장님은 미소 지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좋은 분석관은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는 법도 알아야지. 소장님이 말한 후 자리를 떠났어요. 저 혼자 남아 계속 강을 바라봤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진 것뿐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 자체가 변했습니다. 수치와 데이터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진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직접 경험하고 느끼고 소통해야 한 비로또 볼 수 있는 진실이요. 한국은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고 있는 나라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훨씬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깊은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작은 나라는 세계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비록 제 몸은 미국 워싱턴에 있었지만 제 마음은 한국과 함께 뛰고 있었어요. 이 작은 나라가 세계를 바꾼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래도 없다. 누리호 모형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깨달음을 준 나라를 생각하며요. 어느새 포토맥 강이로 더 큰 불꽃이 터졌습니다. 그 화려한 불꽃처럼 한국은 세계를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중 한 사람이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원 의원들,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자들, 그리고 저희 연구소 동료들까지 모두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앨런조차 최근에는 한국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세상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어요. 기술의 중심, 평화의 중심, 미래의 중심으로써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소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느끼기 위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켜 가는지 직접 목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의 업무일이 벌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물가 폭등으로 대통령까지 나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대형마트에는 1인당 1개만 구매 가능이라는 제한 문구가 붙었고 일부 상점 앞에는 오플런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한국 제품 암거리가 성행하기 시작하며 30만 달러를 주고 한국 제품을 밀수하다 적발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해 전국이 발끝 뒤집인 상황인데요. 미국의 거대 도시들이 한국의 작은 물건 하나에 목숨을 걸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말리 존슨 조지, 아주 작은 마을에서 소피아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을 사고로 잃고 10살 딸 소피아와 단둘이 살고 있죠. 제 인생의 전부는 소피아와 이 작은 빵집이에요. 그날도 평소처럼 일은 아침부터 반죽을 치대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이 빵 반죽 위에 내려 아는짜 희망이 가득한 하루가 시작된다고 느꼈죠. 소피아 베이커리는 제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시작한 작은 꿈이었어요. 남편을 잃은 후 이 작은 가게는 제게 단순한 생계수단을 넘어 삶의 의미가 되었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반죽을 치대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이 빵 반죽 위에 내려 앉자 희망이 가득한 하루가 시작된다고 느꼈죠. 소피아 베이커리는 제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시작한 작은 꿈이었어요. 남편을 사고로 잃은 후 이 작은 가게는
제게 단순한 생계수단을 넘어 삶의 의미가 되었답니다. 엄마, 오늘도 버터를 만들어요. 열산 소피아가 앞치마를 두르며 물었어요. 딸의 이름을 딴 이 베이커리는 우리 두 사람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소피아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미소 지었죠. 그럼 오늘도 우리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어야지. 저는 정성스럽게 달걀을 깨뜨렸어요. 버터롤과 크림파이에는 특별한 비결이 있었는데 바로 신선한 달걀의 노른자가 만들어내는 고소한 풍미였습니다. 손님들은 제 빵을 엄마의 손맛이 느껴진다고 칭찬했어요. 도너스 제가 설탕 뿌릴게요. 소피아가 씩씩하게 외쳤어요. 자그마한 손으로 도너드에 슈가 파우더를 뿌리는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답니다. 소피아는 학교에 가기 전 항상 저를 도왔어요. 우리는 함께 빵을 진열하고 커피를 준비했죠. 오전 여고시 문을 열자 첫 손님 데이비 클락이 들어왔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들르는 그는 이제 가족 같은 단골이 되었죠. 에말리, 오늘도 버터롤은 완벽하네. 이거 먹으면 하루가 달라진다니까. 고마워요, 데이빗.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가 나간 후 마사일슨 할머니가 집 항이를 짚고 들어오셨어요. 일주일에 3번은 꼭 오시는 분이었죠. 에말리, 오늘 크림파이 준비됐니? 물론이죠. 마사 할머니. 방금 오븐에서 꺼냈답니다. 할머니는 빵 한 조각을 드시더니 눈을 지그시 감았어요. 그 표정만으로도 제 하루가 빛나게 되었죠. 이렇게 저는 작은 행복을 매일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들리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달걀 수급 문제였죠. 별일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그날 마트에 갔을 때 저는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어요. 달걀 코너가 텅 비어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달걀은 한 고객당 한 팩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마트 직원의 말에 놀라 가격표를 확인했어요. 달걀 한 판에 $30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여역 달러였는데 이게 무슨 일이죠? 손이 떨렸어요. 이 가격으로는 빵을 만들어도 남는 게 없을 텐데 그날 밤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밤을 지새웠답니다. 다음 날이 다가올수록 불안은 더 커져갔어요. 달걀 없이 빵을 만들 순 없는데 이대로라면 제 작은 베이커리는 어떻게 될까요? 달걀 값은 매일 치솟았어요. 마트 선바위는 텅 비었고 남아있는 몇 개 달걀 앞에는 한 고객당 한 팩 제한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죠. 하나라에 거의 $1 한 판에 $30가 넘는 가격이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달걀값 문제를 언급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달걀 값을 손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되돌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말할 정도라니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실감했어요. 베이커리에서 달걀은 빵의 영혼과도 같은 존재인데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가게 운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죠. 에말리 크림파이 가격이 올랐네. 마사 할머니가 가격표를 보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죠. 죄송해요. 달걀 값이 너무 올라서 어쩔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겼지만 그날부터 할머니의 방문이 뜸해졌어요. 데이빗도 더 이상 매일 오지 않았고 한 주까지 나자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엄마 왜 손님들이 안 와요? 소피아가 텅 빈 가게를 보며 물었어요.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죠. 달걀이 없으면 빵을 만들 수 없고 빵이 없으면 베이커리를 운영할 수 없다는 현실을 소피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 거야. 고 좋아질 거야. 소피아의 눈을 마주 보며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죠. 이렇게 계속된다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날 저녁 빵집 문을 닫고 계산대 앞에 앉아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였어요. 소피아가 학교에서 그림을 들고 왔죠. 그림 속에는 우리 베이커리 와우고 있는 소피아와 제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엄마 이거 봐요. 나중에 크면 저도 엄마랑 같이 빵 만들 거예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소피아에게 이 가게는 단순한 빵집이 아니라 미래의 꿈이자 희망이었으니까요. 저는 소피아를 꼭 안아주며 다짐했어요.
엄마가 꼭 방법을 찾아볼게. 다음날 저는 용기를 내어 지역 식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조세 브라운에게 전화했어요. 조세브는 오랫동안 우리 가게의 재료를 공급해온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조세, 달걀 없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혹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잠시 침묵이 흐르는 후 조세 비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중국에서 수입되는 달걀이 있긴 해. 가격이 미국산의 절반도 안 해. 품질은 글쎄, 그건 직접 확인해 봐야 할 거야. 저는 망설였어요. 중국산 달걀로 제 빵의 맛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죠.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일단 주문해 볼게요. 이틀 후 중국산 달걀이 도착했어요. 첫인상부터 좋지 않았죠. 껍질이 너무 얇아 쉽게 깨지고 상자를 열자마자 비린내가 확 풍겼어요. 노른자는 탁하고 색이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었기에 용기를 내어 반죽을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괜찮을까? 의심이 들었지만 저는 그 달걀로 빵을 구웠습니다. 빵이 구워지는 동안 가게에 퍼지는 향기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이상한 냄새가 섞여 있었죠. 소피아가 코를 찡그렸어요. 엄마, 이상한 냄새가 나요. 첫 번째 중국산 달걀로 만든 빵이 오븐에서 나왔을 때 저는 바로 알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요. 색은 평소처럼 황금빛이었지만 냄새가 달랐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고 먼저 맛을 봤어요. 어떤 맛이지? 한 입 배움을 자마자 후회했죠. 입안에 퍼지는 비릿한 맛, 그리고 뭔가 화학적인 느낌이 가득했어요. 아무리 좋은 밀가루와 버터를 사용해도 달걀의 품질이 떨어지면 빵 전체의 맛이 망가진다는 사실을 뿌려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아침 용기를 내어 그 빵들을 진열대에 올렸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데이빗이 첫 손님으로 들어왔습니다. 에말리, 오늘도 버터를 2개 부탁해. 저는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데이비, 오늘 빵은 조금 달라요. 중국에서 수입한 달걀로 만들었거든요. 데이빗 씨는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아? 내 솜씨면 어떤 재료로도 맛있게 만들 수 있잖아. 그의 믿음에 감사했지만 그가 빵을 한 입 베움을 짜 표정이 굳었어요. 그는 쎄 웃으려 했지만 제가 알아챘죠. 좀 다르네. 하지만 괜찮아. 커피와 함께 라면 충분히 먹을 만해. 하지만 그는 평소와 달리 버터로를 다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 데이비스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마사 할머니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크림파이를 한 입 먹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죠. 에말리, 이건 전에 먹던 내 빵이 아니잖아. 뭔가 이상한데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10년 넘게 지켜온 제빵의 맛, 남편과 함께 일궈온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 왔으니까요. 죄송해요, 할머니. 달걀 때문에 할머니는 이해해야 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크림파이를 남기고 가셨어요. 그날 이후로 마사 할머니도 가게에 오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모두 비슷했어요. 예의상 미소를 지으며 빵을 먹었지만 대부분 다 먹지 못했고 다시 오지 않았죠. 일주일이 지나자 가게는 텅 비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소피아의 반응이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소피아에게 평소처럼 빵 한 조각을 건넸는데 아이는 한 입 먹고 뱉어버렸어요. 엄마, 이거 이상한 맛이 나요. 아픈가요? 소피아의 순수한 질문에 눈물이 났어요. 저는 빵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 엄마로서 실패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소피아 엄마가 새로운 달걀을 써서? 그래, 괜찮아, 먹지 않아도 돼. 그날 밤 저는 남은 중국산 달걀로 만든 빵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었지만 이런 품질의 빵으로는 가게를 계속할 수 없다고 느꼈거든요. 계산대 앞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는데 소피아가 다가와 제 어깨의 머리를 기대했어요. 엄마, 이제 우리 빵집 못하는 거예요? 아예 맑은 눈을 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현실은 너무 명확했습니다. 이대로라면 한 달도 버티기 힘들 거예요. 엄마가 방법을 찾아볼게, 소피아, 약속할게.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달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해결책은 없어 보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조셉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조셉빵 중국산 달걀로는 안 돼요.
너무 품질이 떨어져서 빵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전화 너머로 조셉에게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럴 줄 알았어. 에말리 다른 베이커리들도 다 똑같은 반응이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정말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대로 내 꿈도 우리 가게도 끝나는 걸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소피아가 제 말을 들었는지 조용히 다가와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엄마, 우리 빵집이 제일 맛있어요. 꼭 다시 맛있는 빵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아이의 믿음에 눈물이 났지만 용기를 내어 미소 지었어요.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한 주까지 나고 가게는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매일 아침 빵을 굽지만 찾는 손님이 거의 없었죠. 중국산 달걀로 만든 빵의 소문이 퍼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또 한 번 텅 빈 진열대를 바라보며 시름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조셉이 들어왔어요. 에말리, 좋은 소식이 있어. 조셉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희망찬 표정이 있었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조셉을 맞이했죠. 오늘 뉴스 봤어? 한국에서 달걀이 수입된데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미국 달걀 가격이 폭등하자 한국 정부가 수출을 허가했다던. 한국 거기서 달걀이 온다고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알고 있었지만 달걀을 수출할 만큼 농업이 발달했다는 사실은 몰랐거든요. 그래, 뉴스에서 봤어. 충남 아산이라는 곳에서 생산한 달걀 33만 개가 조지아주로 수입될 때 이게 첫 수출이라던군. 조셉은 신문을 꺼내 보여줬어요. 확실히 한국의 달걀 공장 사진과 함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품질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중국산보다는 확실히 낫다고 하더라고. 한국은 식품 안전 기준이 그의 높은 편이래 처음으로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남았죠. 정말 괜찮을까? 중국산처럼 실패하면 이제 정말 문 닫아야 해. 조셉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뉴스에서 특수 상자에 포장해서 온도를 잘 유지한다고 했어. 한 달 가까이 걸려오는데도 신선도를 유지하는데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저는 깊이 생각했어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피아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결심했어요. 좋아, 조셉, 주문해줘. 얼마나 걸릴까? 이미 내가 내 목까지 주문해뒀어. 일주일 안에 도착할 거야. 조셉의 말에 놀라움과 고마움이 교차했어요. 친구가 저를 믿고 미리 주문해둔 것이었죠. 고마워, 조셉. 정말 고마워. 일주일이 지났지만 한국산 달걀은 오지 않았어요. 기다림에 지친 저는 조셉에게 전화했죠. 아직 통관 중이래.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 또 3일이 지나고 드디어 기다리던 전화가 왔어요. 에말리, 도착했어. 지금 가게로 배달 중이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달걀이 저희 가게의 운명을 결정할 테니까요. 소피아도 제 긴장감을 느꼈는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엄마, 분명 맛있는 빵을 다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배달 트럭이 도착하고 상자가 내려졌어요. 조셉이 말한 특수 포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상자 위에는 한글로 뭔가 쓰여 있었고 그 옆에 영어로 대한민국 충남아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을 때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중국산과는 달리 달걀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고 껍질이 단단해 보였죠. 한 개를 들어 살펴보니 색이 균일하고 윤기가 돌았어요. 우와, 이건 정말 달라 보이는데. 하나를 깨트려 보았어요. 노른자가 탁한 중국산과는 달리 진한 황금빛 노른자가 그릇에 담겼습니다. 비린내도 없고 오히려 신선한 향이 났어요. 소피아, 이리 와봐. 이거 봐. 소피아가 달려와 노른자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이리 와봐. 엄마, 정말 예쁜 색이에요. 이거로 빵 만들면 맛있겠다. 저도 아이처럼 들뜬 마음이었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실제로 빵을 구워봐야 했으니까요. 내일 아침 일찍 빵을 구워보자. 그리고 우리 단골 손님들을 초대해볼까? 소피아는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둘 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베이커리로 향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았거든요.
한국산 달걀을 사용해 버터를과 크림파이, 그리고 브리오슈까지 모든 시그니처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반죽을 만드는 순간 붙어 달랐어요. 한국산 달걀의 노른자가 반죽에 더해지자 색이 선명해지고 향이 더 풍부해졌거든요. 오븐에서 구워지는 동안에는 예전과 같은 고소한 향기가 가게 전체 퍼졌습니다. 첫 번째 빵이 오븐에서 나왔을 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 조각을 떼어 맛을 봤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이거야? 바로 이 맛이야. 버터를과 크림파이가 오븐에서 나오자마자 가게 하는 예전의 달콤하고 고소한 향기로 가득 찼어요. 소피아는 제 옆에서 기대에 찬 눈으로 빵을 바라보고 있었죠. 엄마 빵 색깔이 예전처럼 예뻤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산 달걀로 만든 빵은 황금빛이 도는 갈색으로 윤기가 흘렀어요. 중국산 달걀로 만들었을 때의 칙칙한 색과는 완전히 달랐죠. 따끈한 빵 한 조각을 소피아에게 건넸어요. 한번 맛받을래? 소피아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잠시 씹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엄마, 이게 우리 빵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아예 순수한 반응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도 한 조각을 맛보았죠. 부드러운 식감, 고소한 향, 그리고 달콤한 풍미까지.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나아졌을지도 몰라요. 이제 진짜 시험되는 손님들이야. 가게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진열대를 정리했어요. 예전처럼 빵들을 가지런히 놓고 창가에는 오늘의 특별 시식회 모든 고객님께 무료 시식을 제공합니다. 라는 안내문을 붙였죠. 제 빵의 맛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거든요. 첫 손님은 데이빗이었어요. 그는 몇 주 동안 오지 않다가 오늘 처음으로 다시 나타났죠. 에말리, 좋은 아침이야. 오늘은 무슨 특별한 날이니? 데이빗의 눈에는 의심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실망을 안겨준 것이 미안했지만 이제 다시 자신있게 빵을 권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데이비트,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새로운 달걀로 만든 빵이 준비되었거든요. 한번 맛봐 주실래요? 버터롤한 조각을 접시에 담아 건넸어요. 데이비스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물었죠. 그리고 잠시 후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이거야? 내가 알던 에말리의 빵 맛이 돌아왔네. 데이비스는 평소의 2배 분량을 주문했어요. 게다가 회사 동료들을 위한 빵도 추가로 요청했죠. 다들 내 빵을 그리워했어, 에말리. 이제 다시 매일 올게. 데이빗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사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들어오셨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몇 번씩 오셨는데 중국산 달걀 사건 이후로 발길을 끊으셨죠. 에말리, 오늘 특별한 일이 있다고 해서 왔단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크림파이 한 조각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새로운 달걀로 만들었어요. 마사 할머니는 빵을 한 입 드시더니 눈을 지그시 감으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죠. 이거야? 우리가 알던 내 빵 맛이야. 어디서 이런 달걀을 구한 거니? 한국에서 왔대요, 할머니. 지구 반대편에서요. 할머니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뜨셨어요. 한국, 거기서 달걀이 여기까지 온다고 믿기지 않는구나. 하지만 이 맛이라면 정말 특별한 달걀임에 틀림없어. 그날 오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데이빗이 회사 동료들에게 알렸고 마사 할머니는 노인회관에 소식을 전했죠. 저녁이 되기 전에 가게는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모두 한국산 달걀로 만든 빵을 맛보고 싶어 했죠. 이 달걀이 정말 한국에서 온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신선할 수 있죠? 우리가 먹는 달걀이 지구 반대편에서 온 거라고 믿기지 않네.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손님들이 돌아왔고 제 빵에 대한 신뢰도 회복되었으니까요. 진열대는 빠르게 비워졌고 오늘 하루 매출은 위기 전 수준을 훌쩍 넘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소피아가 달걀 상자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엄마, 이 달걀은 누가 만든 거예요? 상자를 자세히 보니 영어와 한글로 생산지가 적혀 있었어요. 충남 아산 이정은 농장이라고요. 한국에 사는 이정훈이라는 농장주가 만든 것 같네, 소피아. 소피아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아저씨가 우리를 도와준 거네요.
우리 빵집을 구해준 거예요. 아예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지구 반대편에 사는 제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한국 농부가 우리 가게를 구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맞아, 소피아, 그 아저씨 덕분에 우리 가게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어. 소피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물었어요. 엄마, 한국에 가면 우리를 도와준 농장주의 아저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지구 반대편에 낯선 이에게 전하고 싶은 감사함이 가득했죠. 언젠가 꼭 감사 인사를 전하러 가자.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한 알의 달걀이 우리 가게, 아니 우리 삶을 바꿔놓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소피아 베이커리는 활기를 되찾았어요. 오랜만에 가게 앞에 줄이 늘어서 꼭 진결 때는 빠르게 비워졌죠. 손님들이 한국산 달걀로 만든 빵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거든요. 에말리, 이 크림파이는 정말 특별해. 이 맛을 다시 볼 수 있어 기뻐. 데이빗이 말했어요. 그는 이제 예전처럼 매일 아침 출근길에 들르기 시작했죠. 고마워요, 데이빗. 이 맛을 되찾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한국산 달걀이라고 신기하네. 한국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이제 관심이 생겼어. 데이빗뿐만 아니라 다른 손님들도 한국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는 범위 안에서 설명했지만 사실 저 역시 한국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한국의 농업과 식품 안전 기준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죠. 한국은 식품 안전에 매우 엄격한 나라였고 특히 달걀 생산 과정이 철저하게 관리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충남 아산은 깨끗한 환경에서 닭을 키우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했죠. 일주일 후 지역 신문사의 기자가 가게를 찾아왔어요. 조류 인플루엔자로 위기에 처한 소규모 베이커리에 생존기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달걀로 가게를 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인터뷰 가능할까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소피아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 용기를 냈어요. 물론이죠. 우리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네요. 기자는 제가 달걀 대란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 중국산 달걀의 실패, 그리고 한국산 달걀이 우리 가게를 살린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인터뷰 말미에 중요한 질문을 했죠. 소피아 베이커리가 이렇게 회복된 것처럼 다른 업체들도 한국산 달걀을 이용하면 도움이 될까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저희는 한국산 달걀 덕분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품질이 매우 우수하고 신선해서 제가 원하는 맛을 다시 만들 수 있었거든요. 이틀 후 지역신문 일면에 저희 이야기가 실렸어요. 조류 인플루엔자 위기 속 한국산 달걀이 살린 조지아의 작은 베이커리 사진에는 소피아와 제가 빵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기사는 빠르게 퍼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가게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다른 도시에서도 손님들이 왔답니다. 정말 한국산 달걀로 만든 빵이 맞나요? 그 맛이 궁금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매출은 달걀 대란. 이전보다도 높아졌고 인근 다른 베이커리들도 한국산 달걀을 찾기 시작했어요. 조셉은 이제 지역 베이커리들의 한국산 달걀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중개인이 되었죠. 에밀리, 내 덕분에 내 사업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어. 고마워. 조셉이 어느 날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내 덕분이 아니라 한국 달걀 덕분이에요. 그리고 그걸 알려준 건 조셉이잖아요. 그날 저녁 가게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단 한 알의 달걀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이렇게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엄마, 우리 뭔가 특별한 걸 해요. 소피아가 갑자기 말했어요. 호기심의 아이를 바라봤죠. 뭘 하자는 거야, 소피아. 한국 아저씨에게 감사하다고 편지를 써요. 그리고 우리 빵도 보냐면 어떨까요? 우리를 도와준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소피아의 제안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딸이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러웠죠.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아저씨 이름이 이장훈이었지. 충남 아산에 사시는. 조셉에게 전화해 한국 농장주의 정확한 주소를 물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소피아와 함께 감사 편지를 쓰기 시작했죠. 영어로 쓴 편지를 번역기로 한국어로 옮겼어요. 이장우님께 저희는 미국 조지아주의 작은 베이컬스리, 주인 에밀리와 딸 소피아입니다. 당신의 달걀이 저희 가게를 살렸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소피아는 한국 국기도 그려 넣었고, 저는 특별히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쿠키를 구워 함께 포장했어요. 국제 우편으로 보내기 전 소피아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적었죠. 언젠가 한국에 가서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패키지를 붙이고 나오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가게 입구에 무언가 특별한 것을 붙이고 싶었죠. 그래서 작은 안내문을 만들었어요. 이 빵은 한국에서 온 달걀로 구워집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즐겨주세요. 그리고 옆에는 작은 한국 국기를 그려 넣었어요. 이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작은 감사의 표현이었죠. 한 달이 지났어요. 소피아 베이컬스는 이제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빵집이 되었죠. 달걀 대라는 여전했지만 한국산 달걀 덕분에 저희 가게는 안정을 찾았어요. 매일 아침 일찍부터 문을 열면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고 점심 무렵이면 대부분의 빵이 팔려나갔죠. 에말리, 내 가게 소문이 정말 대단해. 이제는 관광객들도 찾아온다며. 마사 할머니가 어느 날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할머니. 어제는 뉴욕에서 왔다는 부부가 찾아오기도 했어요. 제 대답에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죠.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 걸 보니 내가 다 푸득하구나. 남편이 하늘에서 넓어 있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할머니의 말씀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꿈꿨던 모습이 이런 거였으니까요. 작지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베이컬스의 정성을 다하여 만든 빵으로 행복을 나누는 곳. 어느 날 오후, 낯선 아시아 남성이 가게를 찾아왔어요. 그는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제게 다가왔죠. 혹시 리 존슨 씨신가요? 약간의 어양이 있는 영화였지만 또렷했어요. 저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제가 MII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남성은 명함을 건넸어요. 한글과 영어가 함께 쓰여 있었죠. 저는 한국농림축산식품부 미국 담당 김준호라고 합니다. 귀하의 베이컬스리 이야기가 한국에도 알려져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가 계속 설명했죠. 이 정훈 씨가 받은 감사 편지와 쿠키, 그리고 지역 신문 기사가 한국 언론에도 소개되었습니다. 한국 달걀의 품질을 알린 좋은 사례로 주목받고 있어요. 정말요? 저희 이야기가 한국에서도 알려졌다고요? 김준호 씨는 태블릿을 꺼내 한국 뉴스 기사를 보여줬어요. 비록 글자는 읽을 수 없었지만 소피아 베이컬스리 사진과 제 모습이 선명했죠. 소피아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고요. 이 정훈 씨가 당신의 편지에 정말 감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제 달걀이 미국의 작은 베이컬스를 도왔다는 사실이 너무 기쁩니다. 언제든 한국에 오시면 농장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지구 반대편에 사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과 이렇게 마음이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정말 감사합니다. 꼭 이 정훈 씨께 저희의 진심 어린 감사를 다시 한번 전해주세요. 김준호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한국 농림도 축산식품부에서 미국 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대사로 에말리 씨와 소피아를 초청하고 싶습니다. 한국을 방문해 이 정훈 씨의 농장도 보고 한국 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행사에 참여해 주시겠어요? 믿을 수 없는 제안이었어요. 소피아와 제가 한국을 방문한다니 상상도 못했죠. 정말인가요? 저희를 한국에 초대한다고요? 네, 모든 비용은 농림도 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합니다. 에말리 씨의 이야기는 한미식품교류의 좋은 사례니까요. 그날 저녁 소피아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아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쳤죠. 진짜요? 한국에 가서 이 정훈 아저씨를 만날 수 있어요? 엄마, 이건 정말 꿈 같은 일이에요. 소피아는 바로 세계 지도를 펼쳐 한국의 위치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충남 아산이 어디 있는지 인터넷으로 검색했죠. 엄마, 와봐요.
여기가 우리를 도와준 발견이 온 곳이에요. 소피아의 열정적인 모습에 저도 마음이 설렀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발견에서 시작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작은 베이커리의 위기가 이렇게 놀라운 기회로 이어질 줄 누가 상상이나 있을까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은 후 소피아와 함께 앉아 한국어 기초 단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소피아는 신이 나서 반복해 읽었죠. 아이의 눈에는 호기심과 기대가 가득했어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위기는 항상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요. 달걀 대란이라는 위기가 없었다면 저희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이렇게 특별한 인연을 맺지 못했을 테니까요. 엄마, 이 정부 아저씨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만나면요. 소피아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어요. 우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자. 그리고 우리 빵도 맛보게 해드리면 어떨까? 좋아요. 우리 빵으로 이 정은 아저씨를 기쁘게 해드려요. 소피아의 순수한 말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하나를 달걀이 만든 이 작은 기적이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바꿔놓았는지 세상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산 달걀이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소피아 베이커리는 활기를 되찾고 손님들은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죠. 매일 아침 반죽을 만들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진한 황금빛 노른자를 보며 지구 반대편에서 온 작은 기적의 경이로 음을 느꼈죠. 에말리, 오늘도 빵이 정말 맛있어. 이 달걀이 정말 한국에서 온 거 맞아? 마사 할머니가 크림파이를 드시며 물으셨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네, 할머니. 한국 충남 아산이라는 곳에서 왔대요. 이 정훈이라는 농장주가 생산한 달걀이라고 해요. 참 신기하네. 지구 반대편에서 온 달걀이 우리 작은 마을의 베이커리를 살리다니.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죠.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달걀 대란에 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많은 소규모 베이커리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저희는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죠. 그날 오후 지역 신문사에서 기자가 찾아왔어요. 조지아 타임지의 리사 파커입니다. 한국산 달걀로 가게를 살린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은데 인터뷰 가능할까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 이야기가 다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피아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용기를 주었죠. 물론이죠.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기쁠 거예요. 리사 기자는 달걀 대란으로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부터 중국산 달걀의 실패, 그리고 한국산 달걀이 어떻게 저희 가게를 구했는지 꼼꼼히 기록했어요. 소피아도 인터뷰에 참여했죠. 한국산 달걀로 만든 빵을 먹었을 때 어땠니? 정말 맛있었어요. 엄마가 예전에 만들던 빵 맛이 돌아왔어요. 저는 이 정은 아저씨가 정말 고마워요. 소피아의 순수한 답변에 기자도 미소를 지었어요. 이틀 후 지역신문 일면에 저희 이야기가 실렸어요. 달걀 대란 속 한국산 달걀이 살린 조지아의 작은 베이커리. 기사가 나간 후 가게는 더 많은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인근 도시에서도 찾아왔죠. 모두 한국산 달걀로 만든 빵이 어떤 맛인지 궁금했어요. 에말리, 내 가게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야. 나도 한국산 달걀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 다른 베이커리 주인이 저를 찾아와 물었어요. 저는 기꺼이 조세바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셉은 지역 베이커리들의 한국산 달걀을 공급하는 주요 유통업자가 되었어요. 에말리, 내 덕분에 내 사업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어. 이제 한국산 달걀 주문이 폭주하고 있어. 조셉이 감사하다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내 덕분이 아니라 한국 달걀 덕분이에요. 그리고 그걸 알려준 건 조셉이잖아요. 어느 날 아침 소피아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엄마, 나 생각이 있어요. 이 정은 아저씨에게 감사 편지를 쓰면 어떨까요? 소피아의 제안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이가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죠.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어떻게 쓸까? 그날 저녁 소피아와 함께 편지를 썼어요. 영어로 쓴 다음 번역기를 통해 한국어로도 옮겼죠. 편지에는 이 정훈 씨의 달걀이 어떻게 저의 가게를 구했는지,
그리고 저희가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진심을 담았어요. 소피아는 편지 옆에 베이커리와 한국 국기를 함께 그렸고 특별히 만든 쿠키도 함께 포장했어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과자를 선택했죠. 엄마, 이 정훈 아저씨가 우리 편지 받으면 기뻐실까요? 물론이지. 누군가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고 감사해야 한다는 건 정말 기쁜 일이니까. 국제 우편으로 패키지를 붙이고 나오면서 가게에 특별한 것을 붙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나무 간판을 만들어 가게 문 앞에 걸었죠. 이 방은 한국에서 온 달걀로 구워집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즐겨주세요. 옆에는 작은 한국 국기를 그려 넣었어요. 이것이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작은 감사의 마음이었죠. 한 달이 지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에서 편지가 도착한 것이었어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이 정훈 씨가 보낸 송을 씨 편지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존슨 가족에게 멀리 미국에서 보내주신 따뜻한 편지와 맛있는 쿠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달걀이 미국의 작은 베이커리를 도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뻐입니다. 우리 농장의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언젠가 소피아 베이커리에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빵집이 번창하게 기원합니다. 이정훈 드림. 사진 속에는 이정훈 씨와 그의 가족, 그리고 달걀 농장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소피아는 사진을 보며 눈을 반짝였죠. 엄마, 이정훈 아저씨가 답장을 보냈어요. 우리 사진도 걸어놓자요. 저는 이정훈 씨의 사진을 가게 한쪽 벽에 걸었어요. 그리고 옆에 작은 안내문을 붙였죠. 저희 빵의 비밀, 한국 충남 아산 이정훈 농장의 달걀입니다. 손님들은 사진을 보며 호기심 어린 질문을 했고 저는 기뻐게 이정훈 씨와 한국 달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렇게 저희 베이커리는 한국 문화의 작은 창구가 되어갔죠. 지역 학교에서는 소피아의 반 친구들이 견학을 오기도 했어요. 소피아는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한국 달걀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우리 빵이 맛있는 비결은 지구 반대편에서 온 특별한 달걀이에요. 달걀 대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지만 이제 더 많은 베이커리와 레스토랑들이 한국산 달걀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한미 식품 교류의 좋은 사례로 소개되었죠. 소피아와 저는 이정훈 씨와 정기적으로 편지와 사진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소피아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저는 한국 요리책을 사서 달걀을 활용한 한국 음식도 만들어 보았죠. 엄마, 나중에 우리 크면 한국에 꼭 가보고 싶어요. 이정훈 아저씨 농장도 보고 한국 빵도 먹어보고 싶어요. 그래, 소피아. 언젠가 꼭 할 수 있을 거야. 우리의 작은 베이커리를 구해준 그 나라를 꼭 방문하자. 하나를 달걀이 만든 기적은 단순히 빵집을 구한 것을 넘어 저희에게 새로운 세계와 문화를 알게 해줘 왔어요. 위기가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매일 아침 빵을 굽기 위해 한국산 달걀을 깰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정훈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지구 반대편에 낯선 이가 보내준 하나를 달걀이 우리 가족에게 두 번째 기회를 선물해 줬으니까요. 소피아 베이커리는 이제 단순한 빵집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선 따뜻한 인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어요. 진정한 맛의 비결은 좋은 재료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성과 마음이라는 것을요.